본투표가 이루어질 대선일이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후 폭풍이 거센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선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피습을 당한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이 좀 감정적으로 좀 고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혹여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사건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송영길 대표를 피습한 좀 이 사람을 보면은 네. 뭐 지금 이제 고령의 유튜브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한 나오고 손에 또 있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선거와 관련된 이제 논리로 이렇게 좀 송영길 대표를 기습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유튜브를 이제 좀 컨텐츠를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 쭉 이제 해온 나름의 자기 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송영길 대표를 좀 적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쌓아왔던 것 같은데 마침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좀 심각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커터칼 이런 뭐 2006년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선거에 좀 이렇게 영향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뭐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특이한 사례인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정말 심각한 정도의 어떤 상해를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평가인 것이지 네. 피습됐다는 것 자체가 무슨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뭐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좀 해프닝성의 그런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무탈하게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부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의 유세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본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부터 경부선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날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막판 이제 유세를 하는 거니까요. 네. 첫날 짚은 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도심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동안에 이제 좀 결집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호남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뭐 50%에 달하는 수준까지도 네, 절반 정도는 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황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유세 현장을 돌면서 그러한 이제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이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줄 것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네. 이 막바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는 어쨌든 여론조사상 다소 박빙 열세인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으로 단일화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의 결집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지금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좀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져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실린 그러한 유세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안방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지사 출신의 후보가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안방 공략을 시작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바로 이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였던 지역에서 가장 강한 어떤 이재명 후보의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사전 투표율을 중심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네. 또 가장 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경기도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율에 이제 등락이 좀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는데 네. 잘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보수 표심이 좀 강한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낮은 어떤 이 사전 투표율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도 지역 그리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좀 이 사전 투표에 충분히 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수도권 유세를 집중을 해서 이 사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 유권자층이 혹시라도 이 사전 투표 이후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유세를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경기도 지역을 유세하면서 오늘까지도 대장동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녹취록을 또 한 매체에서 밝히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또 반박을 내기도 하고 이 부분 결국 선거 끝까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다만 이 대장동 관련 이슈는 이미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판단을 마친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표심이 뭐 요동친다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판단을 마친 데다가 유권자들이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방의 주장인 것이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2021년 9월 달에 그때는 아마 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이 대출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대장동 관련 대출은 덮어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전이거든요. 이것은 10월 달에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처음 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이전 상황인데 김만배 씨가 이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자신이 힘을 써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를 해서 이 대출 브로커에게 소개를 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내가 그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진위는 사실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다소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추가 결집을 할 수 있는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에서도 이 대장동 관련 의혹 때문에 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지지층이 아마도 있었을 거거든요. 이게 대장동 관련 의혹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게이트다. 이 부분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그 당시에 최종 인허가권을 이제 어쨌든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적극적으로 내가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좀 여러모로 마음속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지 활동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신 유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 화천대유가 이 성남의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제 결합한 이 성남의뜰의 관련 비용도 화천대유가 다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윤을 더 거둔 거에 있어서도 추가로 이윤을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공산당이다 이렇게 자기가 비난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던 대장동 관련 내용의 어떤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과 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좀 일부 결집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뒤흔들 만한 그러한 이제 위력을 가진 것인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장동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아마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되더라도 이 얘기는 또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부실 논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선위에서 선관위에서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선관위가 대단히 안이하게 애초에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뭐 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들이 장시간 이제 대기를 하는 상황부터가 여러모로 이제 불편했던 데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한 20명 올 거다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투표소별로 20명 정도의 이런 좀 대기하고 있는 인원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확진자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애초 예상한 것보다 커지면서 막 몇백 명씩 몰리고 이런 투표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상황부터가 불편했던 데다가 그리고 직접 확진자 또는 격리자들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좀 이 관리하는 이제 공무원에게 주고
그래서 따로 이제 모아놨다가 네. 이게 박스라든가 무슨 뭐 바구니라든가 이런 데 모아놨다가 이것을 이제 전달해가지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이런 원리에 맞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한 투표소당 한 투표함만 이제 놓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확진자 및 격리자들을 따로 이렇게 동선을 분리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따로 투표함을 배치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인 성격에서라도 운반용 어떤 그러한 통일된 어떤 그러한 관리가 가능한 그렇죠. 이러한 이 투표함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어떤 좀 이렇게 뭐 이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또. 그렇습니다. 네.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인데 이게 여러모로 만약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아무래도 지금 뭐 박빙의 승부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만약에 승패가 갈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확진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고 그중에 무효표 처리된 것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 이들의 표가 유효표 처리가 되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결론까지 가면 그건 이제 법적인 논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좀 유감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불복의 근거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부분의 이런 선거에서 정말 표차가 정말 다시 재검표를 했을 때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러한 표차다라고 하면은 재검표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불복, 이 승복 이런 걸 떠나니 소송을 걸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거든요. 대선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특히 보수 유권자 측 내에는 네. 이 사전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 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확진자 투표 관리 문제까지 결합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또 대선 후보들이 좀 이 상황을 이 대선 이후까지 악화시키지 않을 만한 그런 메시지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를 비판하고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좋은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걸 약간 음모론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 보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안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분열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결국은 이 대선 이후에도 무리 없이 이 상황이 정리가 되려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갖지 말고 충분히 투표에 응해달라. 이렇게 유권자층을 이 지지층을 설득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리가 더 각 후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이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논란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라는 초점보다는 부실관리 쪽으로 우선은 양당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부정선거다. 그럼 본투표는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제대로 의사표명이 잘 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사전 투표에 이제 그 투표 용지하고 봉투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네. 이 확진자 및 격리자가 이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꺼내 보니까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들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내용만 갖고 보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가 돼버렸는데 선관위 해명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된 어떤 오류인지는 파악이 가능한 걸로 보여요. 결국은 이제 공개된 투표지 또는 이제 이게 어쨌든 무효표 처리되는 그런 투표지가 잘못 관리돼서 이제 거기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정선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본투표에 참여하는 지지층의 어떤 그런 동력이 떨어지면 네. 그게 또 각 후보들에겐 손해인 것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관위의 어떤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공개된 기표된 것 중에 일부는 또 유효, 일부는 무효, 또 왔다가 기다렸다 그냥 간 사람 중에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원칙대로 이제 처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본인 확인은 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몸도 안 좋고 또 이게 제대로 뭐 보온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위에 떨다가 이러다가는 이제 좀 건강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경우는 어쨌든 본인 확인을 한 이후부터는 투표에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구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투표를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한 이후에 그 사람이 본인 확인한 사람이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추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한 사람이 돌아와서 난 그때 투표 안 하고 돌아갔으니까는 다시 투표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거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구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 공개된 투표용지에 대해서 이 혼란상에서 이 기표한 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이 투표소마다 지금 방침을 다르게 적용했다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 어떤 과정에서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효표 처리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유효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공개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무효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래서 방침을 잘못 적용한 투표소가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례도 굉장히 뭐 이 건수가 많다라든지 좀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나중까지 아마 여러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확한 원칙을 정해서 무효표, 억울한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선관위에 처음부터 이제 이번에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나올 때 일련의 과정이 사람들한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확진자와 격리자와 관련된 사전 투표가 혼란스럽다라는 게 당일에 현장에서부터 나온 이런 목소리들이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현장의 투표소에서도 당연히 이제 감지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중앙선관위로 보고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빠르게 파악이 되고 입장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혼란이 막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항의 방문하고 그랬을 때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선관위의 인사들이 발언한 거를 보면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소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겠다고 하다가 뭐 난동을 부리면서 일어난 사태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례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 부실 그리고 애초에 계획이 부실했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약속 그리고 사후에라도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애초에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선관위가 예를 들면 야당의 경우에는 좀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충분히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좀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네. 선관위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 이후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뭐 인사적인 어떤 책임을 포함해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일날은 임시 기표소가 없이 같은 곳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사전 투표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분리된 동선과 그리고 따로 기표소를 마련을 하는데 투표함은 또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이 확진자들의 동선하고 일반 투표자들의 동선은 분리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투표용지가 가는 투표함은 같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선관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분리해서 공간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분리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이후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을 좀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전 투표를 준비를 할 때도 사실은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그때 선관위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단지 이 사전 투표의 방식과 본 투표의 방식은 다를 것이다라는 설명뿐만이 아니라 선관위가 철저하게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한다. 이런 자세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이제 선관위는 선거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담당하고 있고 많이 숙달돼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업무에 대해서 자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룰이라든가 원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 사무와 관련돼서 투표 사무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방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지방직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투표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 명확한 교육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그대로 갔을 때 어차피 당일날 할 사람이 미리 한 거냐 아니면 이만큼 열기가 뜨거워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원래 이제 본투표 기간에 할 사람들이 미리 한 것이다라는 거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어쨌든 사전 투표 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전 투표율은 이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부터도 증가해 왔다. 이런 해석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본투표 기간에 많은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몰리면 거기 가서 이제 감염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우려해서 사전 투표로 유권자들이 많이 몰렸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정당의 차원에서는 지방선거 때 이제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정당 조직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사전 투표를 많이 나왔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전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만큼 본투표에 가는 유권자 수가 일부분은 줄어들 것이다.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각 지지층의 결집이 뭐 없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게 가령 호남 지역의 투표율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것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빨리 결심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단일화의 역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평소에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저쪽에 이제 후보를 좀 지지해 볼까 하는 마음에 고민이 좀 있었다라면 사전 투표에 가기보다는 본 투표까지 좀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효과가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은 그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좀 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동층의 표심을 분석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 부동층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2030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성별로 보면은 여성 이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는 부동층으로 남아 있고 이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앞으로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선거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 메시지가 뭘까요? 두 후보 모두 이제 뭐 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모로 국토의 중심인 이제 서울에서 이제 유세를 마무리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또 광장을 택한 것도 많은 이제 좀 지지자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유세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젊은 층이 결합하기 쉬운 이런 이제 장소를 고른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2030 세대가 이번에 큰 어떤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촛불 시위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했을 때 그 마음대로 좀 지지를 좀 모아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촛불 시위라는 게 문재인 정권 중반에 들어서서는 사실 보수층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광화문 광장이나 그 옆에 이제 서울 광장이나 이런 데서 촛불을 들고 그러한 표심을 또 호소한 바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정권 교체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 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뭐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서울의 마지막 표심을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후보가 모두 오게 되는데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은 여기서 갖고 가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의 이제 부동층이 가장 이제 부동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요인은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결심하지 못한 층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층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이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관련된 의제가 결국은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폈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정권에서는 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크지만 안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줌으로써
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정치와 정책을 선보이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름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좀 뭐랄까요, 좀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에 보면은 이제 다소 자가 소유자들이 이 표심이 좀 보수적이 된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일부러 실패한 것이다. 집을 못 갖게 해서 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표심이 좀 진보적으로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부동층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줄 것이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 이런 논리보다는 좀 더 이제 이 피부에 와닿는 논리, 좀 민생과 관련된 논리, 그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안정이 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대책을 펴면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 메시지에 두 후보가 다 힘을 싣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